안녕하세요. 혈관 내피 성장 인자 VEGF라는 것은 새로운 혈관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이 VEGFR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B, C, D, E가 있고 VEGF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1, 2, 3이 있는데요. 이 R이라는 것은 리셉터라고 해서 수용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EGF랑 VEGFR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용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VEGF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결합하는 곳이 다릅니다. VEGF-A 같은 경우에는 VEGFR1, VEGFR2, 그 다음에 요거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에만, 그 다음에 요 2를 좀 보면은 VEGF-E도 들어가고 A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고 D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VEGFR2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대조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끝세포는 이렇게 날렵하고 긴 사족으로 혈관이 자라야 할 방향으로 혈관 성장을 이끕니다. 근데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몽통하게 되어 있죠. 몽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끝세포의 모양이 꽈리 모양으로 변하면서 사족 형성이 저하됨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이는 뭐 이런 인자 발현이 억제된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HLB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를 토대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자, 딱 봐도 이게 수용체겠죠? 그리고 요게 VEGF입니다. 요거는 VEGFR2라고 되어 있는데, 2가 그 결합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요 VEGF 관련해서 신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바스틴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람자라는 게 있고 아파티닙이라고 있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이 이 아파티닙인데 각자 어디를 막느냐? 아바스틴은 VEGF 그 자체를 억제하는, 저해하는 거고요.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앞문을 저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티닙 같은 경우는 요 뒷문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EGF 혹은 리셉터, 이거 어떤 거를 이제 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자 다른 작용 기전, 같은 작용 기전이지만은 미세하게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궁금한 건 여기서 효과가 뭐가 좋으느냐. 일단은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까지 실패한 요 환자에서 3차 치료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사이람자보다 아파티닙이 2배 정도 약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인사적 유의미성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 PFS 같은 경우에는 사이람자가 2개월인데 아파티닙이 4개월입니다. 2배 이상. 그 다음에 OS 같은 경우에도 사이람자가 5개월인데 아파티닙이 9개월. 2배 약간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둘 다 곱하기 2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승인을 받았는데, 아파티닙 같은 경우는 2014년 중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고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 시판하는 권리는 HL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티닙은 지금 중국에서만 시판이 되고 있고 3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시판 중이고 2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추측인데 지금 2차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다? 얘는 3차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다. 그러면은 임상을 했을 때 요 사람은 2차로 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은 3차로 했었고, 그러면은 더 이제 죽어나기 쉬운, 그러니까 말기라고 할 수 있죠? 그 가까운 사람들인데 더 오래 사는 거가 아닌가? 이거는 2차 치료제니까 1차 치료 받고 2차 치료 넘어오는 사람들을 해당해서 임상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파티닙이 더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곱하기 2배보다 오히려 실제로는 더 높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사이람자도 VEGFR2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입니다. 얘는 앞문을 억제한다고 했죠. 리보세라닙은 뒷문을 억제하고. 이게 이제 사이람자 약인데요. 효능 효과를 보니까 위랑 비소세포랑 폐, 그다음에 대장 이쪽으로 이제 있고, 2019년 5월 14일에 이제 간 쪽으로 2차 치료 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EGF 이 자체를 억제하는 게 아바스틴이었잖아요. 아바스틴은 2017년 매출이 약 7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이제 블록버스터니까 셀트리온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2018년 11월에 승인을 받았고, 이거 복제약 만들어가지고 최저가 전략으로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스틴도 아파티닙이랑 같이 VEGF 이거 관련한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치료제가 어디 쪽이냐? 대장 쪽입니다. 이쪽 치료제고요. 포팅하다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던 운영체제로부터 다른 운영체제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포팅은 이제 이식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과학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원래 설계된 바와 다른 컴퓨팅 환경, 다른 OS, 다른 CPU를 쓰는
이런 데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팅이라고 합니다. 소스 하나로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다른 환경을 가지는 휴대폰에 소프트웨어를 이식을 하려면 그 휴대폰 환경에 맞추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포팅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이제 한글이 있어요. 윈도우즈용으로 나온 한글인데 이거를 맥이나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게 포팅입니다. 이제 인구조사는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행정적인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영어로 population census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에서도 아스카 시대에 논면적과 연결시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1951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상업용 디지털 전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니박 1호라고 하는데요. 유니박 1인데 이거는 이제 진공관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어 건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 인구조사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 인구조사국에 처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범용 컴퓨터, 그런 것들이 사용된 게 인구조사국에서 썼다고 해요. 인구조사를 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좋냐? 수십억 달러 자금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전달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도시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주겠고, 우리는 뭐 적어요. 그러면 더 덜 줄게 주고. 그래서 인구조사는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쓴 것들, 이집트, 중국, 뭐 일본 다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근대 조사는 1790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수조사죠.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쓰다 보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주피터 노트북, 예전에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사용하면 브라우저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편리한데, 이렇듯 아이파이썬은 파이썬의 기본 대화형 쉘의 기능을 향상시킨 도구입니다. REST API라는 것은 자원, 행위,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원의 URL, 행위는 HTTP 메소드,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그래서 REST API라는 것은 인터넷 식별자, URI, I가 아이덴티파이어거든요. 그래서 식별자고, 그 다음에 URL은 이게 로케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REST API는 인터넷 식별자, URI랑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 덕분에 단순함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포맷은 보통 이제 JSON, 브라우저가 호환성이 좋죠. 그리고 이제 RESTful한 API를 설계하는 데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URL 룰에는 마지막에는 이 슬래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문자를 사용하고, 행위는 URL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라는 거는 HTTP 메소드, 그래서 뭐 get, post, put, delete 이런 거라는 건데, 이런 거를 요 URI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원은 요거 서버에 존재를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REST는 이 HTTP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을 정해놓은 아키텍처입니다. 이 자원은 URI로 되어 있고, 이 접근하는 거는 HTTP 메소드 있죠? 뭐 get, post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URI는 자원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행위에 대한 정의는 HTTP 메소드를 통해 하는 것이 REST한 API를 설계하는 중심 규칙이다. 즉 RESTful한 API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URI에는 이 행위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배드한 건데, 이제 get이라는 getTodos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따로 써야 돼요. URI에 그런 get이라는 표현은 없죠. show, get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는 HTTP 메소드로 표현을 하죠. 요거 delet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REST라는 것은 앱 기술인 HTTP 프로토콜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셔블 기능이 있습니다. HTTP가 가진 캐싱 기능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예시인데요. 보면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일단 앞에 건 게시고, 이건 포스트입니다. 블로그의 개발 게시판, 여기 블로그 디벨롭먼트, 이 개발 게시판 블로그 디벨롭먼트, 여기에서 첫 번째 것은 이제 get을 하는 거죠. 페이지 리스트들을 불러오는 역할. 두 번째는 블로그 개발에 필요한 이제 글 작성, 포스트로 글을 작성하는 그런 글들. 뭐든지 이제 컨셉에 대해서는 다 처음 시작한 사람, 주창한 사람들 있잖아요. 로이 필딩의 2000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REST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필딩이 바로 HTTP 주요 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필딩의 이제 REST 원리를 따르는 것을 종종 RESTful이라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RESTful한 뭐뭐다 API다 이러면은 이 REST의 원리를 따르는 API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000년에 요게 유시 어바인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REST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아까 봤던 6가지 제한 조건, 뭐 캐셔블이라든가 스테이틀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